관계가 최악인 사람들의 의외에 있는 첫 번째는 지나친 팩트 폭행. 너무 극단적인 팩트 폭행은 관계를 해친다는 거죠. 적당한 감정적인 쿠션이 좀 필요해요. 지금 오늘 이야기해 주실 주제가 똑똑한데 관계는 최악인 사람들의 그렇죠. 의외의 능력이 있다고. 그렇죠. 이거 뭔가요? 사실은 이제 김작가 TV를 보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일 거예요. 아무래도 똑똑할 확률이 조금 높겠죠. 그렇죠. 경제적인 부분도 관심 많으시고 그렇죠.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 되게 밝으신 분들일 텐데 사실은 똑똑하다고 관계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다른 얘기죠. 그렇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고 생각보다 많은 저희 클라이언트들 아니면 대표님들이 굉장히 똑똑하시고 스마트하시고 비즈니스 잘하는데 사실 관계적인 부분이 오히려 의외로 되게 고민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똑똑하기는 한데 관계적인 부분이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 의외의 능력이라는 표현을 좀 써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을 한 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이들 아시죠? 세계적인 헤지 레이 달리오 투자자이죠. 20세기에 이제 워런 버핏이 있었다면 21세기는 레이 달리오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의 100페이지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되게 재밌는 장면인데요. 1993년 겨울 어느 날 밥과 지젤 그리고 대는 내가 직원들과 회사의 사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레이 달리오라는 대표를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레이 달리오 대표님께서 우리 직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쪽지를 한 개 레이 달리오에게 건네는데 그 쪽지에는 2가지가 적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레이 달리오가 잘하는 것. 잘하는 게 너무 많죠. 레이 달리오는 뭐 세계적인 헤지펀드 투자자입니다. 그렇죠. 레이는 매우 똑똑하고 혁신적이다. 그리고 시장과 자금 관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쭉 써나간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메모였고, 2번째 카테고리의 메모에 레이가 잘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게 좀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레이는 직원들이 무능하거나 쓸모없거나 창피하거나 압도당하거나 왜소하거나 압박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거나 다른 방식으로 기분이 나쁘게 만든다. 재수없는데요? 재수없다는 건 거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랑 일하면 너 똑똑한 건 알겠는데 너무 힘들어. 레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현저히 높아진다. 그러면서 또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근무 의욕조차 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레이 달리오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과연 왜 그럴까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공통점 중에 한 개는 지나치게 팩트 중심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거든요. 대화를 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너무너무 직설적이고 너무너무 뼈 때리는 말 위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닌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맞는 말일 거야. 근데 뭐 100% 맞는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맞는 말일 텐데. 그렇죠. 그리고 인사이트도 워낙 있으신 분이니까. 근데 이걸 감당하기에는 직원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팩트 폭행이라는 게 폭행이거든요. 팩트 전달이 아니고 폭행이잖아요. 앞뒤 끊고 야, 너 이거 왜 이러냐? 이게 말이 돼? 매출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상대방은 왜 나한테 폭력을 행사하지? 너무 힘든 건 거죠. 감당하기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극단적인 팩트 폭행은 감정을 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CEO들이나 아니면 스마트하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팩트를 좀 신봉을 하시고 팩트를 전달을 하면서 너무 극단적인 팩트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지나치게 감정적인 소비가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멀어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싫어지고 무서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사실 관계가 깨지고 그 사람이 싫어지고 미워지고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는 팩트가 아무리 전달되더라도 그 팩트를 팩트로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메신저 효과에 의해서 메신저 효과가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그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그렇죠. 메신저는 사람이고 메시지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인 거죠. 그 메신저에 대한 거리감이 너무 크고 거부감이 너무 커지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그 메시지를 옳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무 극단적인 팩트 폭행은 관계를 해친다는 겁니다. 적당한 감정적인 쿠션이 좀 필요해요. 적당한. 감정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쿠션, 한 2, 3% 정도의 감정적인 어떤 케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필요하다는 건 거죠. 예를 들면, 직원이, 세일즈 직원이 굉장히 열심히 세일즈를 하는데 별로 이 성과가 안 좋아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코로나 요인도 있고, 조금 매너리즘에 좀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숫자를 딱 준비해 가서 이렇게 툭 던지면서 뭐냐 이거? 이거 왜 이따위야? 왜 이따위야? 숫자가 이게 뭐야? 너 왜 분기마다 이렇게 안 좋아지냐? 만약 이렇게 접근하면 상대방은 폭력이 시작됐다고 느끼는 거. 그럼 무서워해요. 그리고 같이 겸상을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일방적으로 나를 때리는 사람이라는 거. 그랬을 때는 기본적으로 대화가 안 돼요. 좋은 협상의 시작은 대화로부터 시작되는데 대화 자체가 연결되지 않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조금 감정적인 부분을 살짝만 우리가 한 2, 3% 정도만 먼저 케어를 해주자는 건 거죠. 김 과장, 내가 김 과장 뽑은 거 알지? 내가 김 과장 아끼는 거 알지? 근데 내가 이 매출을 보니까 사실 나도 상부에 보고하기도 좀 힘들 정도로 민망하네. 이유가 좀 있을까? 이렇게 접근하는 거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쵸. 매출이 왜 이따위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처음에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건 진짜 나를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이고 두 번째 이야기를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본부장님이 나에 대한 애정은 있구나. 나를 아끼는구나. 맞아. 근데 내가 생각해도 좀 이번에 매출 심하긴 했다. 근데 본인이 이유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팩트 중심적으로 상대방을 닥달하고 압박하는 게 아니고 그걸 물어보는 거고. 근데 왜 그래? 요즘 고민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첫 번째 방식과 두 번째 방식은 완전히 다른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느끼시기에도 자꾸 많이 다르시죠. 다르죠. 그래서 팩트를 전달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나에 대한 호감 그리고 신뢰를 형성시킬 수 있는 틈을 좀 주자는 건 거죠. 그 틈을 주지 않고 곧바로 팩트만 폭행을 하기 시작하면 그 팩트는 자연적으로 스팸 처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우리는 사실 뭐 스팸 메일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스팸 메일의 정보를 우리가 누가 보냈는지를 파악하고 나서 열어볼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한단 말이죠. 이 정보가 아무리 뛰어난 정보라고 하더라도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메일이 왔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냥 삭제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내 정보를 전달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정보가 신뢰할 만한 사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 전달하는 정보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그 정보를 자세히 본다는 거고. 근데 우리는 너무 정보만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접근했을 때 이게 오히려 관계에 해악을 끼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관계가 최악인 사람들의 의외의 능력 첫 번째는 지나친 팩트 폭행. 지나친 팩트 폭행.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지나친 팩트 폭행을 하는 뭐 레이 달리오라든가 그런 상사의 편을 제가 한 번만 들어보면 알겠습니다. 이제 양쪽 이야기를 좀 더 편을 들어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 감정에 쿠션을 준다는 자체가 이런 거잖아요. 한마디로 우리가 공을 이렇게 던지면 되는데 띵띵띵 이렇게 던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어쨌든 상사, 레이 달리오 같은 사람 바쁘잖아요. 이 사람 감정을 배려한다는 거는 그만큼 우회전을 해야 되니까 내 시간이 아깝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직구로 확 던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너무 명확하잖아. 답이 정해져 있잖아. 이걸 뭐 어떻게 다르게 이야기를 해. 이거는 A라고 이야기하면 A라고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를 접근할 때도 커뮤니케이션을 접근할 때도 극단적인 경제성을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로봇가 아니거든. 기계가 아니거든. 이게 뭐 계속 굴린다고 해서 쳇바퀴 굴리듯 계속 돌아갈 수가 없거든. 사실은 감정적인 케어를 해주는 것이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는 거죠. 근데 내가 굳이 뭐 감정적 배려까지 해줄 필요 있어? 이걸 왜 못 알아들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 번, 두 번은 괜찮겠지만
그게 한 달이 쌓이고 6개월이 쌓이고 1년이 쌓이고 3년이 쌓이면 상대방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저 사람 나를 기계로 생각하나? 무슨 내가 수단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네. 커뮤니케이션에 거대한 벽이 생겨요. 아, 벽이 생긴다. 근데 그렇게 처음에는 감정을 배려했어요. 좋게 좋게 얘기했어. 한 6개월, 1년 동안. 그럼 그 사람도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도 성과가 너무 엉망이야, 수치들이. 그럼 그 상황에서마저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각해서 감정을 배려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결과론적으로 날 배려 안 하는 거지.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팩트 폭행이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네. 당연히요. 예를 들면 열에 한두 번 팩트 폭행이 필요하겠죠. 아, 근데 사실은 그게 뒤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열에 9번, 10번 전부 다 팩트 폭행만 하는 거고. 그럼 상대방은 맨날 저 새끼 맨날 나를 때리고 가네, 뒤통수를 치고 가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 커뮤니케이션의 비율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고. 팩트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기본적으로 제가 절대로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대화나 설득이나 협상이 팩트 중심적으로 전개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네. 이 팩트만 가지고 100%. 그것만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방을 압박하면 상대방 질식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조금 그런 감정을 배려하는 커뮤니케이션, 그럼요. 그다음에 비율의 측면에서 그렇죠. 감정을 배려하는 커뮤니케이션 좀 더 많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렇게 다인데도 안 되면 공고사기. 감정적인 부분이 팩트보다 더 많을 필요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 대화 중에 한 초반 3%에서 5%만이라도 네. 감정적인 부분은 살짝만 배려를 해주자는 거. 네. 첫 번째 주제는 극단적인 팩트 폭행 능력이라는 네. 요거 것입니다. 조심하자는 거죠. 조심하자는 거. 그렇죠. 조금만 더 사려 깊게 이야기를 하자는 건 거죠. 그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맨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분명히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내 감정으로 봐야 되지 말고 팩트만 생각해.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먼저 인정해 주는 건 거죠. 김 과장이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굉장히 애티튜드도 좋고 성과도 좋은 거 알지? 나도 알아. 근데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개선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네. 한마디 상대방을 먼저 인정하고 팩트를 전달하면 그 팩트가 확 와닿는데 다짜고짜 야 이거 너 왜 또 이러냐? 지난번 말했어 안 했어? 이렇게 가면 네네. 상대방 그거 안 들어요. 안 들립니다. 저 새끼 또 지랄하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내가 이야기를 하고 나는 감정 소모 다 하고 팩트 폭행을 했다고 생각하고 시간 낭비하고 상대방 한 개도 안 듣고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런 그 똑똑하지만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분들의 또 다른 능력은 끊임없이 본인 이야기만 하는 능력. 이런 분들 많아요.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네. 똑똑한 분들일수록 이럴 확률이 꽤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다 경험해봤으니까. 내 말만 들으면 되는데 뭐 네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제가 모셨던 상사분 중에 한 분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가면 3명이서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간다. 그럼 뭐 대화의 비율이 A, B, C가 있으면 수치적으로 평등하려면 1대1 대 1, 그렇죠. 33대 33.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니라도 오셨던 상사라면 본인이 한 5 정도 이야기하고 나머지 2명이 5 정도 이야기하면 해피할 텐데 96을 본인이 이야기. 그리고 제가 한 1? 저는 그 당시에 신입이었으니까 그리고 중간 차장님 정도 되시는 분이 한 2, 3% 정도? 본인은 96. 이게 무슨 대화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곤욕이죠. 이거는 점심이 업무보다 더 힘들죠. 업무할 때는 뭐 자리라도 있지만 맞아. 앞에 1시간 동안 이제 밥을 먹고 뭐 커피도 마시고 하는데 96을 본인 이야기를. 근데 본인 이야기가 매번 새로울 수 있나요? 비슷하죠. 비슷하죠. 그러면서 꼰대라는 얘기 듣는 그러니까 패턴이 똑같아요. 또 저 이야기하는 거. 그랬을 때 굉장히 힘들죠. 기본적으로 이제 대화의 비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화의 비중. 내가 주로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 때 대화의 비중을 한 몇 대 몇 정도로 가지고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 1대1 때 몇 대 몇이신가요? 몇 대 몇 정도면 설득이 가장 잘 될까요?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대화의 비중 몇? 그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대화의 비중 몇?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제가 한 3, 4? 상대방이 한 6, 7을 그걸 해서 뭔가 어쨌든 사람은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본인이 뭔가 이 자리를 주도했다라는 기분을 좀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합니다. 그 느낌을 좀 주는 거죠. 정확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경험적인 어떤 노하우거든요. 네. 인터뷰를 워낙 많이 하시고 또 전문가들 모시고 또 경험 있는 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정도 비율이 적합하다는 거거든. 정확합니다.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 진짜요? 3대 7이다. 3대 7. 7대 3이 아니고 3대 7이다. 내가 이야기하는 게 3 정도, 네.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게 7 정도 될 때 네. 상대방이 정확히 대표님 말씀하셨던 정서적인 만족감을 가장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이 대화를 주도하네. 그리고 이 사람 나를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네. 귀 기울여주네. 그러면서 이제 들을 때 살짝 메모도 좀 해주고. 그렇죠. 우리가 이거 메모를 기억을 못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요? 상대방에 대한 정서적인 배려예요. 아, 내가 너의 말을 지금 적고 있다. 아니, 지금 귀담아 듣고 있다. 촬영하는 거 전부 다 지금 촬영되고 있는데 왜 적어, 이걸? 아니, 뭐, 최신의 장비로 이거 전부 다 녹음대로 이거 왜 적고 있는 거야? 걸렸네. 이건 기술이거든요. 아니, 저는 사실 플러스 이게 또 초면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메모해놨다가 다음 질문을 할 거를. 그런 것도 있지만 있죠. 사실은 예를 들면 뭐 조선일보의 기자다, 중앙일보의 기자다, 한겨레 기자다. 이분들이 인터뷰어로서 인터뷰할 때 그쵸. 보통 노트를 딱 들고 가서 적으시거든요. 맞아, 근데 녹취하고 있는데. 옆에는 녹취를 하고 있는데 왜 적어요, 그거를? 왜?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의 정서적 만족도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가치가 있네, 쓸모가 있네. 네. 그리고 이 기자가, 이 대단한 기자가 내 이야기를 이렇게 기교를 해주네. 전략입니다. 네. 빨리 말씀하세요. 계속 적을게. 쉴 틈 없이.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현대사회에서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욕구가 충족이 돼요. 정서적인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배려받고 싶은 욕구, 중요한 사람으로 간주되고 싶은 욕구들, 이런 게 이제 현대사회에서 잘 충족이 안 되는 욕구들인데, 그게 이제 들어주는 것만으로,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 충족이 되는데, 똑똑한 사람들은 잘 안 들어줘요. 자기 이야기가 계속. 그러니까 이야기하기 싫지. 말 같지 않다고 느끼나 봐요. 그분들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일단, 경험적으로, 지적으로 본인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제 경청 모드로 상대방 가게 되고, 그럼 상대방은 대화를 피하게 되고, 그렇죠. 대화를 피하게 되면 관계도 좀 멀어지고, 그럼 점심을 안 먹고 싶어 하고. 그렇죠. 보통 대기업의 뭐 대표님이나 아니면 임원분들, 사실 점심 같이 먹을 사람 별로 없거든. 그러면 이제 비서분들이 하시는 대표적인 일이, 오늘 점심 누구랑 먹어야 되지? 전화 돌리는 거야. 팀장님, 혹시 오늘 점심시간인데 오늘 회장님, 대표님 오늘 밥 먹을 분 아무도 없는데? 왜 그렇게 했어? 가면 곤욕이니까. 그죠. 내 이야기 한마디 안 하고 또, 맞습니다.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피곤하죠. 피곤해요. 밥 먹는 시간만큼 좀 자유롭고 싶죠. 정확히 그 부분이 피곤해요. 대화가. 그럼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100% 맞지도 않을 텐데. 그러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상대방 이야기를 좀 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 대화를 할 때 내 머릿속만 맨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만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상대방의 말풍선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작가님의 말풍선이 있을 거예요. 제 말풍선이 있고. 근데 조금 사려 깊게 대화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의 말풍선에 대해서 중간중간 생각을 해보는 거고. 김 대표님 지금 감정은 어떨까? 좀 약간 지루해 하시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궁금함이 있나? 아니면 대화를 좀 너무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한 번 정도만 생각을 해도 훨씬 대화의 질이 좋아진다는 거고. 대화의 질은 관계의 질로 직결됩니다. 그렇죠. 관계가 좋은 사람 치고 대화의 질이 안 좋은 사람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면 작가님이 생각해 보시기에 내가 관계가 좋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관계의 질이 유독 좋은 사람들과의 대화는 무조건 좋습니다. 근데 대화의 질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관계는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없죠. 그런 경우는 거의 그냥 그런 경우는 뭔가 얻을 게 있어.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조금 더 상대방, 저는 3대 7이 어려우면 현실적으로는 그냥 5대 5로 하자. 그렇죠. 절반 정도는 좀 들어주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둘이 같이 만났는데. 둘이 같이 만났는데 지 이야기만. 그러고 나서 나오는 길에 상대방은 뭐지? 뭐 내가 무슨 정신과 상담 의사인가? 정신과 상담 의사는 돈이라도 벌지. 9대 1로 얘기할 거면 나한테 돈을 줘야지. 돈을 줘야지. 내가 들어주면 힘든데. 제가 심리 상담 선생님 만난 적이 있거든요, 한번.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 이분이 뭐 우리 지인들도 있잖아요.
우리 지인들한테 사실 내 힘든 얘기를 하는 게 더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왜냐면 나를 아니까, 나를 생각하고. 사실 상담 선생님, 정신과 선생님은 나랑 애정이 없어. 뭐 처음에 한두 번 만났을 때는. 그냥 생판 남이잖아요. 그냥 사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상담을 하는 건데, 그분들은 돈을 받으니까 확실하게 들어줘요. 그렇죠. 들어줄 의무가 있는 관계인 거죠. 맞아요. 왜냐면 내가 그 반대급부를 지급하니까. 그렇죠. 근데 친구 간의 관계는 그게 아니잖아. 그렇죠. 의무가 있는 관계가 아닌데. 맞아요. 이 사람도 정서적인 욕구가 있는데. 본인은 얘랑 만나면 맨날 뭔가 쌓여. 답답해, 마음이. 만나고 나면 더 마음이 심란해. 쥐는 좋아. 이야기 뭐 90% 다 하고. 그렇죠. 털고 가니까. 털고 가니까. 이 털면 약간 스트레스 풀린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상대방 계속 쌓이는 건 거죠. 그런 관계는 안 좋아지. 100%. 이야기를 특히 잘 하시는 분들은 우리 보통 한 뭐, 4명, 한 5명 정도만 돼도 사실 이 이야기를 주도하는 진행자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잖아요. 꼭. 모더레이터. 근데 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야기를 하다가도 누군가가 이야기가 없는, 비중이 없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한테 질문을 던져주더라고요. 물어보죠. 던져주고 이쪽에 또 던져주고. 굉장히 배려 깊은 분. 사실 별 관심은 없는데. 근데 보통 A, B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죠. 많죠. C, D, E는 듣고만 있는 거예요. 맞아. 대화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건 거죠. 그 관계는 이제 오래되긴 힘든. 그냥 일방적인 청취의 관계죠. 그래서 대화의 비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대화의 비중. 그리고 대화를 할 때, 설득을 할 때, 협상을 할 때, 이 사전에 상대방의 머릿속 지도를 한번 좀 떠올려 보죠. 감정 상태라든지, 상대방의 핵심적인 니즈라든지, 어떤 부분에 지금 이해관계가 있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고, 그리고 나서 접근하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대화라는 것 자체가 나와 상대방이 교감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죠? 내가 피트니스 센터에서 러닝머신을 뛴다. 이런 교감할 필요가 없어요. 없죠. 상대를 배려해 주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나만 해피하면 되거든. 대화는 그렇지 않죠.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이라면 상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 자,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뭔데요? 나는 관계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돼. 라는 말도 안 되는 자신감. 엄청난 능력이죠. 어차피 나는 너무 뛰어나고 성과가 워낙 좋으니까 관계는 그냥 따라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거 뭐 엄청난 능력이긴 한데 멘탈 갑이긴 한데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큰 원칙 중에 한 개가 관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상호성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면 나도 인정을 해주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나도 저 사람 무시하고 그죠? 저 사람이 잘 들어주면 나도 저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저 사람이 나를 배려해주고 선물까지 주면 나도 마음에 빚이 있기 때문에 조문도 가고 축하 화환도 보내고 그죠? 그러면서 관계에 있어 더 노력하게 된다는 거고 근데 본인은 관계에 대해 노력을 안 해. 그러면은 전부 다 다른 상대방들도 관계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노력 안 할 거예요. 붙어 있는 사람은 뭐냐? 그냥 그 사람으로부터 먹을 거 있는 사람들만 붙어 있는 건 거죠. 그렇죠. 결국은 자기도 관계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고 성과만 생각을 하고. 그럼 그 주위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관계에 대해서 노력 안 하고 성과만 생각하는 사람만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성과만 좋으면 뭐 해피할 수도 있는데 매번 그렇지 않다면은 그렇죠. 진짜 관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관계에 있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관계는 분명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관계 또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 필요하다. 일상생활 속에서 관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하십니까? 제가 딱 한 가지 잘하는 거는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많으실 것 같은데. 뭐 많다고 하시니까 한 두 가지만 한 가지 늘려서 얘기를 드리면 첫 번째는 주로 제가 사요. 주로 제가 결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엄청 많으신 분이 아니라면 주로 이제 결제. 어쨌든 우리가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 그 미묘한 순간이 있잖아요. 누가 먼저 나갈 것인가. 메뉴판, 이 결제판을 누가 집을 것인가. 네. 그 순간.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제일 찍고 주로 또 그 친구도 사실 남녀노소 상관없이. 여자만 사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전 방금 그 말씀에서 관계, 상호성에서 되게 와닿는 게 사실 제가 김작가 TV 촬영을 하기 좀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동네를 잘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 지인들이 다 이 동네를 와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관계에서 배려해 주는 거죠. 저도 당연히 나도 배려해야 되니까 무조건 계산되고. 그러니까 왜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이것도 상호성의 원칙. 그렇죠. 그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방금 전에.
제가 딱 한 가지 잘한 거는 보통 요즘에는 사실 특별한 목적이 없을 때 빼고는 조금 진짜 웬만큼 친한 사람들 빼고는 전화를 잘 안 돌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엄청 친한 소수 뭐 3, 4명 빼고도 한 뭐 20명, 30명 정도 친한 분들한테는 그냥 전화를 그냥 돌려요. 한 번씩. 그냥 잘 전화해요. 지내세요? 왜 무슨 일? 그냥. 그냥. 고맙지. 그래서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제가 그런 전화가 저한테 많이 오진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변호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제가 그건 좀 잘하고 있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은, 네. 20, 30대, 이제 MZ세대 이런 분들은 네. 폰포비아라고 해서, 폰포비아? 폰포비아라고 해서 네. 어떤 전화 통화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문자가 편한 거예요. 그렇죠, 카톡으로. 그렇죠. 카톡으로 잘 지내세요. 이거는 편한데, 전화로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대면으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치 않는 거예요. 그들은 날 때부터 폰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고, 그렇죠. 유튜브 보고 카톡하고 그랬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일수록 폰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 근데 그런 방식을 통해서 친숙함 아니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김 작가가 내가 생각이 났나 보네? 되게 기분 좋은 건 거죠, 상대방. 그건 최소한의 노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관계를 좋게 유지를 하고, 네. 그리고 좋은 관계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가 잘났다고 해서 관계는 전혀 항상 좋을 수는 없다. 네. 최소한의 노력들. 기본적으로 일상 속의 습관과 관련돼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은 먼저 인정해주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듬뿍 인정해주는 거.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서적인 만족감을 높이는 데 아주 용이하거든요. 좋거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인정받지 못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경쟁 환경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누군가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여유도 없었어요. 심지어 본인도 인정 못 받아. 내가 반에서 3등 했어요. 그러면 부모님, 야, 공부 좀 더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반에서 3등이면 상위 10%인데. 이제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워낙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인정을 잘 못 받고 있는데. 근데 누군가, 김 작가 만나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첫 번째, 결제를 먼저 해주니까 너무 기분 좋고. 두 번째, 거죠. 두 번째, 그것도 너무 크죠? 상호성의 원칙이 적용될 거예요, 그죠? 네. 만날 때만 사주네. 부담이 적은 거지. 고맙게. 두 번째, 만나면 5분 안에 무조건 김 작가는 먼저 인정해줘. 몰랐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기분 좋은 이유라는 건 거죠. 네. 처음에 우리가 딱 상대방을 만났을 때 어떤 부분을 좀 인정해 줄 수 있을까를 그 사람을 만나기 5분 전에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좋은 거네요. 일종의 칭찬은 좀 해주는 뭐 그런 칭찬. 거겠죠? 근데 영혼 없는 칭찬은 쥐약입니다. 오늘 뭐 넥타이 색깔이 이쁘시네. 이런 거는 정말 영혼 없는 칭찬이에요. 그런 거 말고, 콕 집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줘. 해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건 거죠. 아니, 저한테 해보라고요. 예를 들면. 김 작가님 만났을 때, 처음에 제가 딱 말씀드렸을 때, 작가님 스튜디오 왜 이렇게 좋아요? 그것도 이제 인정이에요. 그쵸. 많이 힘드시죠. 구독자도 많으신데. 사실 이런 것도 인정이고, 사실. 그쵸.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인정해 줄까 좀 고민하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을 때 대화의 질이 좋아지고, 대화의 질이 좋아지면 관계가 좋아지고, 그쵸. 관계가 좋아지면 협상은 따라오는 건 거죠. 세일즈도 따라오는 겁니다. 세일즈를 한다. 내가 세일즈 담당자다. 관계 없이 세일즈가 되나요? 관계를 한다. 대화 없이 관계가 되나요? 대화를 한다. 초반에 오프닝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쵸. 오프닝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내가 어떤 부분을 좀 인정해 줄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는 습관. 그러면 인정이라는 욕구도 상호성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네. 저 사람 나를 인정해줘? 그럼 내 말은 부드럽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저 이거 써먹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좋을 것 같아요. 제 지인 중에 박정현 부사장님이라고 구글 상무를 하셨던 그 글로벌 기업들에서 승승장구 하시면서 지금도 이제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분을 만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녁을 먹다가 같이 먹다가 전화가 왔어요. 이분한테. 누구라고 딱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이분이 사실은 처음으로 50년 넘게 이제 커리어 생활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딱 그 책을 내셨던 거죠. 그러면서 딱
핸드폰을 받는 순간 바로 우작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작가로서의 어떤 새로운 첫 책을 냈을 때. 첫 책을 냈을 때 그 행복감 있잖아요. 그치. 그거를 바로 공유하는 거예요. 첫 문장이 다른 건 거죠. 다르네. 누구누구야, 뭐, 잘 지내, 이게 아니고, 작가, 요즘 어떻게 지내, 바쁘지? 네. 책 너무 잘 봤어. 이렇게 되는 거. 네. 톤도 다르고, 멘트도 다르고, 다르죠. 그러면 상대방 기분 좋을 수밖에 없죠. 좋죠. 이게 아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르죠. 달라요. 그 사람에 대해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인정을 좀 해주라는 거. 좋네. 남들은 잘 모르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면 굉장히 정서적인 만족감이 커진다는 거. 지금 말씀해 주신 첫 번째가 이제 극단적인 팩트 폭행 능력. 그렇죠. 두 번째가 이제 자기 말만 끝없이 하는 능력. 세 번째가 이제 관계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는 능력인데. 관계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 자신감.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다 간통하는 게 상대방에 대한 뭔가 관심과 애정, 배려가 있어야지 다 생길 수 있는. 결국은 너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협상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네.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적. 너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협상이 제대로 잘 진행되기 힘들어요. 답도 다 정해져 있고. 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다 정해진 이야기만 하고. 그쵸.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하는 뭐야? 다 정해지고 쥐가 할 말만 하고. 그쵸. 이게 뭐야? 기분 좋지 않죠. 기분 좋지 않아요. 대화에 있어서, 협상에 있어서 상대방이 의사결정과 협상 과정에 있어서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느끼게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맞아요. 저 그거 완전 공감하는 게 여러분한테 완전 와닿는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가 그 술자리를 가지다가도 딱 술 좀 취했을 때 누가 사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누가 막 강제로 너 사라고 했을 때 사는 사람 기분이 좋지 않아요. 기분 안 좋아요. 그냥 자기가 딱 오늘 내가 살게 이거랑 기분이 진짜 달라요. 누가 한 10명이 나를 딱 찍어서 오늘 네가 사야 돼. 네가 잘 보이잖아 하면 진짜 그날은 죽어라고 사기 싫어. 뺏기는 기분이지. 맞아. 강도당하는 기분. 맞아. 나한테 그러니까 의사결정권이 없으니까. 내가 30만 원을 결제한다고 하더라도 네. 내가 기분 좋게 내 달라. 친구들 같이 봤으니까 오늘 내가 살게. 이 한마디 하면 본인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기분이 좋아요. 근데 옆에서 계속 콕 찌른 거야. 야, 오늘 네가 야, 이 꼼쟁이 너 맨날 안 사. 네가 사 이렇게 해. 등 떠밀려 샀어. 기분이 봐봐요. 사람들 많을 때 내가 잘 안 낸다고 이야기 들어. 그러면서 내가 또 돈은 돈대로 써. 그럼 이거는 내가 기분 좋게 산 것도 아니고 쟤 때문에 산 거야. 기분이 2중, 3중으로 안 좋은 거야. 맞아. 그래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율성을 대화 중에 보장받고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성과가 좋으면 이제 관계가 따라온다라는 착각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우리가 보통 특히 젊은 분일수록 인맥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분들 있잖아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막 스타트업에서도 보면 뭐 여런저런 자리 가면서 다른 뭐 잘 나가는 뭐 기업의 대표의 명함 받아오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막 맺어주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자기 뭔가 인스타 올렸을 때 유명세, 뭐 인지도, 그 다음에 뭔가 성과가 따라올 거라는 요것 또한 착각이잖아요. 착각이죠. 요 이야기에 대한 것도 좀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김 작가님과 따로 이야기를 해봐도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냥 한마디만 좀 드리자면 그게 진짜 인맥일까요? 아니죠. 그냥 페이스북에 인스타에 사진 올렸다. 그 사람이 인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도 인맥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도 나를 인맥이라고 생각해야 인맥이 완성되는 건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본인은 명함 받았다고 인맥이라고 생각해요. 상대방은 인맥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맥이 아니에요. 착각. 그리고 내가 김 작가님이 생각하기에 내 주위에 이런 인맥들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인맥이라고 불릴 수 있으려면 사실은 감정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기본적으로 인맥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친구를 막 인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안 하죠. 그거는 철저히 가족, 친구는 정서적인 영역이고 내가 내 인맥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상대방도 정확히 마찬가지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인맥이 완성돼요. 근데 상대방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나는 이런 인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전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 있어. 존재도 잘 생각나지 않아. 이게 무슨 인맥인가?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모르겠어요. 본인도 인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과시하는 거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만 인맥을
인맥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할 수도 있고 시간 낭비죠. 그렇죠. 아까 전에 이제 성과가 좋으면 이제 관계가 따라온다고 착각한다는 말씀에 관계가 좋으면 또 성과가 따라온다고 또 착각하실까? 이거 완전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네,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똑똑한데 관계는 최악인 사람들의 의외의 능력. 마지막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네. 기본적인 공통점이 있다. 네. 철저하게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죠. 그렇죠. 본인이 너무 똑똑하시고 본인이 너무 맞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여러 가지 면에서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다. 이런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극단적인 팩트 폭행으로 대화를 시작한다. 그렇죠. 그랬을 때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아프게 되고 관계가 멀어진다. 두 번째는 자기 말만 끝없이 한다. 대화를 그냥 폭식한다. 대화를 지배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 사람과 대화를 하기 싫어한다. 그럼 멀어지게 된다. 관계가 안 좋아진다. 세 번째는 관계에 있어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성과만 있으면 관계는 당연히 따라온다는 부산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분들에게 진짜 관계는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 그 세 가지와 덩달아 이제 마지막 말씀해 주신 내가 이 사람이 뭘 인정해 줄 수 있을까? 요걸 오늘 이제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만나기 전에 지하철을 타고 생각해 갈 때 보고. 생각해 보는 건 거죠. 10분 뒤에 작가님 만난다. 그러면 김 작가님 어떤 부분 좀 인정해 워낙 인정해 줄 게 많겠지만 네네.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포인트를 내가 좀 알고 있다면 더 관계가 끈끈해지죠. 요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팁이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 딱 보시고 난 다음에 바로 옆 사람한테 한번 실습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